예, NH 인베스트먼트 포럼 마지막 날의 마지막 교시. 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자, 이제 원자재 투자 전략 그리고 대체 투자. 대체 투자는 오늘 두 분, 제 왼쪽에 두 분 나오셨는데 글로벌 리츠와 또 부동산 또 글로벌 인프라 관련돼서 어떤 게 또 우리가 내년 사냥 먹잇감으로 한번 활용할 만한지 한번 여쭤볼 거고, 오른쪽에는 황병진 연구원, 금과 은과 원유와 기타 등등의 이 원자재를 다 맡아서 오늘 솔루션을 주실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의 그 아주 영양가 있는 그 주옥 같은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소개하는 시간 먼저 가져보고 바로 본 게임으로 넘어가죠.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원자재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황병진입니다. 네. 네, 저는 NH증권에서 글로벌 리츠 보고 있는 홍지환입니다. 네. 네, 저 대체 투자 전략의 김영건 팀장이고요. 저는 국내 부동산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만큼 좀 편하게 좀 진정성 있게 좀 솔직한 좀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맡은 섹터들이 성과가 좀 괜찮았던 건지,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특별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뭐 국내 부동산은 예. 그 신규 착공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쉽게 그렇죠. 하면 예, 신규 예. 분양이 코로나 때문에 네. 분양도 잘 못하고 네. 그냥 인터넷으로 분양하는 게 좀 트렌드였고, 네. 또 인프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이나 위험자산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글로벌 인프라는 실물자산에 직격탄을 줘서 당연히 뭐 부동산도 말씀을 뭐 홍 위원이 하겠지만 예. 글로벌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돼서 예. 조금씩 백신 이슈나 이런 게 네. 나오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입장으로 보시면 예. 됩니다. 근데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리츠도 뭐 네.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가혹했던 한 해 중 가혹했다.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이유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배당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깨지면서 사실 리츠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예. 이 부분의 회복이 좀 느리게 나오면서 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병진 연구원은 그래도 이 금이라는 뭐 은도 마찬가지지만 적재적소에 적기를 딱 잘 짚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상 2019년부터 비중 확대 의견 좀 제시해왔던 기금속 섹터는 네. 그렇게 마음 고생을 시키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뭐 금 가격 저희 올해 연간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나서 네. 지금 4분기 들어와서는 잠시 쉬고는 있지만 네. 연초 대비 수익률은 25% 가까이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뭐 기금속 섹터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아마 저희 2020년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보면 저희가 유가 네.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경험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너지 섹터적인 측면에서는 또 제가 또 커버하고 있는 원자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한 해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원자재 분야야말로 안전자산 선호의 성격이 강한 원자재도 있고 상당히 시클리컬하고 경기 민감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영역에 있는 원자재도 있다 보니까 잠시 뒤에 본론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인덱스하게 좀 내용 한번 여쭤보죠. 김영근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내 부동산은 뭐 바닥을 좀 다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레포트를 읽어보면, 근데 사실 부동산 경기를 보면 뭐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바닥을 다졌다? 약간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내년부터는 예. 내년 하반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년 하반기 네. 또는 2022년부터는 네.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바닥을 다졌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고 내린 지역이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로 부동산 가격이 다 상승한 건 아닙니다. 그 이야, 말은 뭐냐면은 예. 거래가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한두 개의 물건 또는 뭐 몇 건, 한 5건 미만으로 가격을 자꾸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예,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탱커 펀드라는 회사하고 NH 투자증권하고 지금 강남 3구 인덱스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격이 6,500만 원, 평당 6,500만 원 강남 3구가 찍고 예. 지금 5,800만 원까지 지금 하락하는 건데 예. 이 지수가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된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올해가 한 3번 그거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좀 내리막을 갖고 있는데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왜 바닥을 다지냐면은 내년에 나올 물량이 일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양도세도 내년 6월까지는 중과를 조금 제외해서 다주택자한테 팔게 해줬던 예.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내년 1월 1일부터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만약에 한 2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대략적으로 내년쯤에는 한 4천만 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 상반기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하반기 돼서 이제 서서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전세는 예. 계속 강세로 봅니다. 이게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런데 점점 이 자가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다 아시겠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얘기했던 주택 착공수가 대한민국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품귀 현상 때문에 좀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 약간 그런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다 오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을 언급하신 부분들 어쨌든 바닥을 다진 국내 부동산 내년 이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리츠도 마찬가지인데 리츠에 대한 내년도 전망 자료를 내시면서 어떤 것이 내가 담당했던 섹터의 트리거 역할을 할 만한 주요 변수는 뭐였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침체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 예. 침체가 오더라도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예.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틀린 건데 그 틀리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처럼 전반적으로 단시간에 경기가 경제 봉쇄를 하면서 예. 임대료가 안 나온 상황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줄어들면서 배당금이 이제 안 나오게 되었고 리츠에게 있어서 배당금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보니까 예.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배당금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을 이제 보면은 예. 배당금이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내년에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배당금도 후행해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보면은 투자할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리츠라는 영역이 중위험, 중수익 정도로 접근을 했다가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고위험 영역으로 들어간 거에 대한 약점을 올해 드러난 건가요? 그럼? 그게 너무 어려운 사실, 건가? 사실 그 주식을 고위험 고수익으로 좀 구분을 네. 하고 예. 채권을 저위험 저수익으로 구분을 했을 때 네. 그 사이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도. 그 위치 자체가 주식 쪽에 좀 더 가까운 자산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구나.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하지만 내년에는 좀 봐야 되는 맞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원자재 밤샜을 것 같은데 이거 전략을 어땠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내년도 연간 전망을 함에 있어서 예. 뭐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 자체는 뭐 상당 부분 사실상 좀 있긴 했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연간 전망하는 시기는 결국은 코로나의 여파를 지금 아직까지는 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2021년에 코로나 상황을 계속 가지고 갈 거냐 네. 아니면 최근 사실상 백신의 개발 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로 사실상 봐서 저희가 자산 전략을 짤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백신 개발 이슈까지 좀 반영을 해서 내년도 시장을 좀 보자면 예. 결국 코로나에 대한 상황 자체는 저희가 좀 전망에서는 좀 배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백신 개발이 진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당장 코로나가 완전 종식돼서 이 백신의 기대감만 사실상 반영할 거냐라고 보면 여전히 중앙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정책 기대감 없이는 예. 경제 자체가 뭐 2019년 말 정도 수준까지 회복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 사실상 연간 전망에 좀 많이 반영을 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2021년 원자재 시장의 그런 투자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예. 좀 테마를 좀 말씀드리면 예. 저는 제목은 경기 회복기 원자재 시장은 구조적인 강세를 시도라고 하는 제목을 좀 지었는데 결국은 이 백신에 대한 개발 진전에 대한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정부들도 결국은 경기를 부스팅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좀 확대를 할 거다라고 본다라면 예. 아마 저희가 올해 5월 이후부터 자산 시장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투자 테마가 인플레이션 해지인데요. 결국은 연준은 실질금리 통제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라고 하는 경기 부스팅을 사실상 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테마가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예. 결국은 저희가 원자재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는 뭐 저희가 최근까지 강세를 이어왔던 기금속 섹터뿐만 아니라 뭐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라든가 산업금속 그리고 농산물 섹터까지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일 때 강세가 나타나는 자산이고요. 거기다가 실질금리 하방 압력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자산이라고 보면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이 상당히 좀 강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전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의 섹터가 어떤 투자의 어떤 나의 자산을 몰빵 이런 대상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아이디어고 일환의 영역이니까 약 적정한 그런 비중을 잘 여러분 포트폴리오 짜실 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리츠도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비대면 뭐 배당에 대한 축소, 경기 침체 이런 여러 가지 올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 확대입니까? 중립입니까? 적극적 확대입니다. 왜요? 사실 세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먼저 가장 좀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20년도에 제일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이 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 사실 통화적 완화 정책이 좀 펼쳐지고 재정 풀리면서 다른 자산들은 다 올라왔는데 리츠만 회복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의 회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후행해서 주가가 갈 수 있다. 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실 원자재랑 좀 비슷합니다. 저희도 예. 이제 리츠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리플레이션 사이클 속에서 이제 이러한 자산들을 살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로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떤 리츠를 담아야 될지는 잠시 뒤에 좀 여쭤볼 건데 바이든 얘기 잠깐 할까요?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좀 더 강경하게, 좀 더 저돌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여튼 뭐 우리가 뭐 상원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트럼프는 1조를 얘기했고요. 1조 달러를 예. 인프라를 한다고 했었고 네. 바이든은 지금 신재생, 그 신재생이라면은 우리가 일단 태양광, 네. 풍력, 예. 지열, 수소 예.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친환경. 바이든은 결국 대통령 되면 바로 파리 협약에 바로 네, 그렇죠. 가입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 1.3조 달러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많은 돈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슬로건을 내건 게 예. 중산층의 재건이거든요. 중산층을 잘 살게 하겠다라는 예.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완전 전통적인 산업, 그러니까
유가를 하는 뭐 오일앤 가스나 네네네. 아니면 도로라든지 네. 뭐 댐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신사업인데 약간 에코의 성격을 이제 포장을 해서 네네. 이제 이런 인프라를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지금 공공 인프라도 유럽 기금이 뭐 7,500억 유로를 지금 기금은 조성돼 있거든요. 예. 일단 합의를 했다는 거는 더 많은 돈을 더 만들어서 공공 인프라에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년쯤 되면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미국은 내년 하반기 그래서 돈 집행되는 거는 2022년으로 봐야 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자리 창출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각국의 코로나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예. 인프라 투자는 이번 코로나의 재확산 하고 있을 때의 정점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여타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원이 공화당이 만약에 차지하게 되면 이 정책에 대한 약간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 있는 시간적 좀 딜레이가 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요 인프라라는 영역은 약간 금액에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행하는 그 진도는 계속 뺄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바이든에 대한 이게 유불리 그쪽 분류가 좀 되십니까? 원자재 섹터에서는 예. 수혜를 보는 섹터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일부 피해가 불가피한 섹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바이든의 정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는 1.7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 투자 테마로 보시면 클린 에너지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청정 에너지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결국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도 결국은 청정 에너지 향 인프라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수혜 섹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예. 결국은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은 설비 투자 사이클의 재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종합해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국가의 설비 투자 사이클 아니면 기업의 설비 투자 사이클이랑 가장 동행해서 움직이는 원자재 섹터는 저희가 구리라든가 아니면 니켈과 같은 산업금속 섹터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글로벌 경기가 회복기로 가는 것도 저희가 위험자산 중에서 산업금속 섹터가 누리는 수혜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청정 에너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산업금속 섹터에서는 상당한 수혜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피해가 불가피한 섹터인데요. 결국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좀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화석 에너지 산업에서는 보조금이 일단 철폐가 되게 되고요. 예. 탄소를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사실상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화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피해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사실상 투자가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미국의 산유량 증가세 자체가 제한될 거기 때문에 유가 오를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사실상은 좀 글로벌 IB들이 좀 유가를 좋게 보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좀 일각에서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은 아직까지는 산유량 증가세를 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원유를 순수입하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과거의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렇고 유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 절대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상은 낼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이 뭘까라고 보면 저희가 오바마 2기 말에 사실상 있었던 이슈이고요. 이란과의 외교 대화를 다시 또 재개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란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을 국가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결국 이란이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산유량이 급감해 있는 게 하루 평균 약 200만 배럴 정도 일단 급감해 있기 때문에 예. 다시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대화를 재개를 한다라고 보면 미국의 산유량이 어느 정도 증가세가 제한되면서 유가가 반등할 수 있는 단기 호재는 있는 반면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유가 상승 여력 자체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금리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이 금리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이 리츠한테 이게 수혜가 될까? 약간 아리송합니다. 그 부분 금리와의 어떤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그 리츠의 성과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결국 금리랑 이제 경기인데 네.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사이클을 좀 비교해 보기 좋은 사이클이 과거 2008년도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도 실제로 이제 2008년도 금융이 터지고 나서 2009년도부터 금리가 올랐거든요. 예. 이제 그때의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좀 클루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명목 금리가 한 1.6% 정도 예. 올랐고 이제 그에 반해서 실질 금리는 오히려 좀 빠지거나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사이에 1년 동안 글로벌 리츠는 2배 올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사이클 속에서 이제 명목 금리가 오르는 거는 예. 사실 리츠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 금리가 지금 저희 그 뷰에 따르면은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 저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김영근 부장님 아까 앞서 서두에 세금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내년도에 이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 좀 바뀌어진 게 있나요? 네. 지금 뭐 확정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종합부동산세. 예. 뭐 세금이라면은 부동산은 세금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취득할 때 취득세. 네. 두 번째는 팔 때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입니다. 예. 근데 보유세는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는 세 가지고 네 가지가 다 오릅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올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게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킨다. 공시가격이 시세가 만약에 10억인데 네. 지금은 그 가표로 잡는 게 시세를 네. 그 공시가격이 예. 한 80% 돼서 8억으로 예. 그리고 공정가격 시작 비율이 90%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억짜리가 7억 2천의 가표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제 공시가격을 전부 다 네. 2035년까지 90%가 다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또 내년에도 공시가격은 오를 거고 두 번째는 세율도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세율을 올리면은 재산세를 또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거는 양도세는 아까 말했던 내년 6월 1일부터 예. 중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주택자의 어디에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는 이제 자료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또 조금 중요한 거는 그걸 피해서 오피스텔로 투자를 하신 분이 많은데 오피스텔은 올해 지방세법이 바뀌어서요. 8월 12일부터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네요. 그 전에 있는 거면 열채 갖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부터 등록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세는 지금 뭐 양도세를 둘째치고 취득세 처음 하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이주택자한테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8%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예.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예. 12% 취득세가 12%면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바로 내년 상반기까지 쭉 올라간다고 안 보고 세금 관련된 이런 이슈 때문에 예. 양도할 사람들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다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느끼는 점은 이 달러 인덱스 값을 생각해 보자라면 이 서학 개미 운동들이 약간 동학적으로 더 올 것 같고 또 부동산의 이 세금 관련된 이 억누르는 정책이 좀 있다 보면 내년에도 이 국내적으로는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수급들이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다음 질문. 유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와 연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TN 이슈도 한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가 전망을 고민하셨을 텐데 혹시 가격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년도 올해 WTI 가격의 평균이 사실상 2분기에 평균 28달러를 형성하긴 했지만 예.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누적 평균을 감안하면
배럴당 38.5달러 정도를 형성할 것 같아요. 내년도 전망치는 저희 NH투자증권에서는 46달러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예상 그런 레인지, 예상 밴드는 최하 33달러에서 상단은 55달러까지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유가를 형성하고 있는 펀더멘털 이슈라고 보면 저희가 3월과 4월처럼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급락했던 당시와는 상당히 좀 많은 차이점이 좀 있고요. 예. 여전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좀 수요 위축 우려 자체는 아직까지 잔존하고는 있지만 3월과 4월에 갈등을 일으켰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2022년 4월까지는 여전히 글로벌 공급 정책을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최근에 배럴당 40달러 정도 수준에서 계속 큰 폭은 아니고 계속 좀 옆으로 횡보하는 양상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럼 결국은 내년에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사실상 가정을 해서 유가 전망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백신이 나오고 보급이 되고 조금씩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수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가는 50달러대의 그런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궁금한 건 근데 55지만 뭐 60, 65까지 오버슈팅 구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하지만 좀 전에 제가 바이든 정책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갑자기 공급이 쇼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공조에 의해서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서서히 순차적으로 이 감산합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면서 향후의 수요 개선에 좀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자체도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도 유가가 뭐 오랜 기간 동안 속등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예. 바이든 정책하에서 저희가 보는 그런 이란과의 외교 대화라고 하는 부분도 예. 내년도에 유가가 상승은 하겠지만 안정화 정도로 사실상 볼 뿐이지 예.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걸 경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다시 또 풀어보자면 예. 저희가 글로벌 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결국 물가 전망일 것 같아요. 올해는 디플레이션 국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전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저희가 유가이거든요. 유가의 연간 변동률이 올해 4월 달에 평균 마이너스 70%대까지 빠졌어요. 예. 그러다 보면 디플레이션 공포가 상당히 큰데 내년은 유가가 40달러대만 유지하더라도 유가의 연간 변동률은 플러스 구간에서 계속 좀 안정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또다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 때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서서히 좀 안정되면서 만약에 형성이 된다라면 오히려 투자 환경에서는 골디락스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강남 3구 인덱스? 그게 아까 좀 하향세를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남 3구 인덱스 이게 왜 개발하신 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일단 강남 3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집을 안 가진 사람들도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동산을 보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결국 한 군데에 너무 또 많이 오르면은 자제시키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강남 3구가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탱크 펀드하고 같이 이제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그 인덱스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뭐 자료를 제공하는 실거래가인데요. 예. 실거래가를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강남 3구에 전체 2008년부터의 뭐 17만 5천 개의 그 표본을 가지고 비중을 만들어서 예. 확대를 한 거고요. 만들어서 한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건 미만에 있는 뭐 한 17,000건은 또 제외를 시키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뭐 재건축에 승인이 난다든지 또는 다른 호재가 발생하면은 한두 개의 거래로 예. 모든 거기에 있는 자산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너무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예. 그거를 빼고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이 거의 뭐 평당으로 보면 강남 3구가 6,500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라 하면은
저번 달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로 기준으로 보면은 5천 후반대? 5,8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예, 지금 조금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상황들은 체크가 된 것 같은데 리츠부터 좀 갈까요? 리츠는 국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관련된 구체적인 상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예. 미국을 빼놓고 글로벌 리츠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네. 미국이 전체 글로벌 리츠의 한 65% 이상을 차지를 하니까요. 저희는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한국도 좀 담아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예.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을 고른 이유가 재정 정책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바이든이 취임하게 된다면 취임 이후에 사실 뭐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리플레이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가장 중심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세부 섹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 침체기가 왔을 때 뭐 특수형으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 셀타워 이런 애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예. 그런 섹터들을 제외하고 못 오른 섹터 위주로 보자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사실 못 오른 섹터 중에 가장 못 오른 섹터라고 하면 뭐 호텔이 있겠고 쇼핑센터, 몰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또 이런 많이 빠진 섹터들 몰이나 호텔,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컨셉입니다. 많이 빠진 섹터, 많이 빠졌지만 배당금은 주는 섹터 두 가지로 추려서 봤을 때 호텔과 몰은 이제 배당금 차원에서 좀 정리가 되고요. 예. 저희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거용, 헬스케어, 카지노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게 온라인화가 될 수 없는 부동산이거든요. 이제 뭐 온라인화로 뭐 주거용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고 당연히 이제 의료 서비스도 온라인화가 안 될 거고 카지노는 이제 사실 호텔의 대안 차원으로 카지노는 이제 뭐 깊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 호텔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이 나오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원자재 투자 전략 중에 올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에 나서신 영역이 있죠. 바로 귀금속, 금과 은이거든요. 네. 이것도 유가만큼 고민 많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매력이 있고 소위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기능을 보면 또 투자의 또 대상으로 보자라면 아직도 상승의 룸은 남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또 안전자산의 성격을 또 띠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복잡한데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예. 저희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좀 마음 편하게 살다 투자할 수 있었던 섹터가 어떻게 보면 기금속, 특히 그 중에서도 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말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2019년 전망에서 가장 많이 언급을 했던 그런 키워드가 레이트 사이클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보통 이 금의 경우에는 언제 사실상 강세가 나타나냐라고 하면 경기가 확장기 후반부로 가면서 언젠가는 피크를 찍을 거야라고 하는 경계감이 생길 때 금리가 서서히 좀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안전자산 선호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금 가격이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경기가 피크 치고 나서 경기가 컨트랙션으로 가고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까지 가게 되면 이 안전자산의 선호가 상당히 극대화되는데 보통 이제 이 경기 침체에서 사실상 이제 벗어나는 구간,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저희가 명목금리는 오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명목금리가 오른다라는 말은 안전자산의 선호의 후퇴일 거고, 안전자산의 선호 후퇴는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대표 안전자산인 금에는 상당히 하방 압력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 이제는 꼭지 찍고 이제 내려오는 국면 아니야라고 좀 보시는 시각들이 있긴 한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금은 리세션까지 안전자산 수요로 사실상은 이 가격 자체의 강세가 극대화된 이후에도 경기가 회복기로 진입하는 국면까지 한 번 더 클라이맥스를 좀 즐기게 됩니다. 예. 그게 어떤 국면이라고 하면 저희 홍지한 위원도 사실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에요. 금은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일 때도 사실상 강세가 가능하고
명목금리가 오르더라도 금 가격이 강세를 갔던 구간이 언제였냐라고 하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클이었을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연준은 우리는 아직까지 통화정책 완화 기조 계속 유지할 거야라고 하면서 단기금리는 절대 안 움직였어요. 단기금리는 오히려 바닥에서 횡보했던 반면에 예. 장기금리만 올라갔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단기 금리차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금리는 하방 압력이 유지가 되고 통제가 되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면서 사실상은 명목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질 거야를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의 테마거든요. 예. 그러면 금 가격 지금은 올해 사실상 8월달 고점인 2,070달러대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1,900달러 언저리까지 지금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 가격의 클라이맥스는 2021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실제 금리 통제되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때문에 금 가격이 한 번 더 클라이맥스를 들게 된다라면 저희는 금 가격에 대한 전망치는 8월달에 기록했던 2,070달러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2,200달러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버슈팅 사실상 없지 않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뭐 골드만삭스도 2,300달러를 좀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때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 내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테마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좀 약간은 제약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의 그런 경제를 보는 시각들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내년 하반기쯤에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그때는 좀 기금속 섹터에서는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쓸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 한국 쪽 리츠도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 어떤 거 보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한국 리츠를 사실 보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리츠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저희가 글로벌 리츠를 먼저 보고 한국 리츠를 스터디를 했어요. 예. 한국 리츠가 지금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과거 글로벌 리츠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좋게 이제 성과가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예. 그냥 자산을 가지고 단순히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으로 주는 이런 리츠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증자를 해서 자산을 새롭게 인수를 해서 실적 성장이 가능한 리츠들이 훨씬 더 빨리 올랐고요, 많이 예, 올랐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 사실 저희는 추가적인 자산 인수가 가능한 리츠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롯데 리츠랑 신한 알파 리츠가 약간 이러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또 진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두 종목을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의원께도 마지막 질문은 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글로벌 인프라의 어떤 투자 적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그 당위성이란 게 있을까요? 결국은 예, 코로나죠. 코로나. 네. 왜냐하면은 리츠도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에 포함되는 자산이에요. 예. 결계 크게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인덱스 다우존스 브룩필드 인덱스도 인프라 인덱스도 예, 특수형 리츠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특수형 리츠라는 게 통신, 셀타워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게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건 통신 인프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신 인프라. 그래서 그 말씀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공항의 트래픽이 그러니까 항공이 안 좋잖아요. 오늘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네. 항공이 못 뜨니까 공항에서는 뭐 손님이 없으니까 임대 수익이 안 나와요. 우리도. 그리고 경제 봉쇄를 하니까 예, 도로의 톨비를 또 수거를 많이 못 해요. 예, 그리고 뭐 좀 유통은 좀 돌아가더라도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 침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린인이라나 네. 에코의 테마를 묶어서 인프라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국내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럽도 공공 인프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미국은 이제 트럼프는 친환경 신재생이라는 테마로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 대선이 끝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내년쯤에는 경기 회복할 때 그냥 두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 좀 손실 뭐 좀 안 좋았던 부분을 보조해 주면서 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게 글로벌 인프라의 전체의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도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봉쇄가 지금 봉쇄 엄청 심하거든요. 지금 예. 3차 확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봉쇄가 좀 풀리면은 도로 통행료도 좀 늘어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일단 백신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가정은 하진 않지만 예. 그런 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비행기도 뜰 거고요. 비행기 뜨면 이제 공항도 괜찮아질 거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앞서 말했던 것보다 트럼프의 친환경 정책 때문에 수질 개선하는 수자원 인프라가 되게 수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이 아니고 이 녹화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많이 오르는 부분은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11월 16일 맞죠? 예, 11월 16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그런 오늘 월요일입니다. 직장인들이 월요병이 참 힘든데 이렇게 월요일 딱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대형 테크 공룡 두 종목이 급등을 해서 오늘 뭐 밖에 나가도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이 올라가려면 원자재에서 이 녀석 반드시 봐야 합니다. 뭘까요? 구리죠. 네. 구리를 혹시 내년에 탑픽으로 설정한 건 네, 맞습니까? 좀 전에 저희 바이든 정책 예. 말씀드리면서도 산업금속 섹터에 대해서 수혜 섹터라고 일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 구리를 포함한 산업금속 섹터를 2021년 탑픽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결국 저희가 최근에 그런 나타나고 있는 그런 원자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면 보통 저희가 글로벌 경기 색깔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금, 은, 동 사이클이거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확장기 후반부 경계감에서 안전자산 수요로 들어왔다가 침체까지 그런 강세 누리다가 그 경기 회복기 초입까지 좀 강세 누린 다음에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가장 잘 동행하는 섹터죠. 그래서 저희가 구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닥터카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보면 저희가 올해 4월 달까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침체를 반영한 이후에 5월부터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하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우상향 그런 기간을 보면 2021년 3분기까지는 우상향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산업금속 섹터는 같이 동행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들도 저희가 금, 은 가격 간의 상대 성과도 금에서 은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동하면서 은 가격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은과 구리 간의 상대 성과도 이제는 은보다는 구리가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국면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내년에 구리가 상당히 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리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구리는 글로벌 전체 소비에서 중국이 50% 이상을 소비를 합니다. 올해 코로나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제 낙관론 하에서 내년까지 저희는 위안화 강세를 보고 있고요. 위안화 강세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구매력을 높여주면서 수요 전망을 상당히 지지를 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크레딧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보는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신용자극 지표가 올해 하반기부터 우상향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 3분기까지는 이 크레딧 사이클 자체가 전개가 될 텐데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리 가격에 또 다른 수요 호재로 작용하는 데다가 바이든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인프라 투자 아니면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요 전망상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반대로 이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은 공급 마이너스 수요 간의 격차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면 공급은 올해 코로나 여파를 반영하면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다가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면 개선되긴 하겠지만 내년에 공급 개선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예. 보통 중남미 국가들이 금속 광산 생산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요. 보통 경기가 좋아질 때 광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노조가 파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경기가 좋아질 때 임금 여건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임금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되지 못하면 파업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타이트한 산업금속의 수급을 만들어가면서 내년도 산업금속
섹터 전반에 강세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탑픽은 산업금속 섹터 그 중에서도 구리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흐름도 최근에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다른 원자재 섹터랑은 다르게 농산물 섹터는 글로벌 수요와 가격의 탄력성이 없어요. 예. 저희가 보통 경제 논리에서 음식료라고 하면 비탄력적이잖아요. 예. 가격이랑. 그래서 사실상 글로벌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농산물 가격은 최근 8년 동안 계속 약세를 지속해 오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상반기 때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던 것을 다 메이크업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 4분기 들어와서 연초 대비 상승률로 전환이 됐는데 농산물 섹터는 최근에 가격의 호재라고 하는 부분이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전개될 수 있는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측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고요. 글로벌 기후 변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라니냐가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 1분기까지 라니냐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미 하반기 동안 미국의 작황이 상당히 많이 악영향을 받은 데다가 지금 현재 파종을 진행하고 있는 남미, 특히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곡물 작황이 악화가 되게 되면 생산 전망이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2021년 FX 전망에서 달러 약세를 보고 있죠. 결국 곡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인데요. 예. 결국은 미국의 곡물이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달러가 강세일 때보다는 달러가 약세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 내년도까지 달러 약세라고 하는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보면 미국산 곡물의 수출 낙관론이 상당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농산물 가격 내년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지금 당장은 사실상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예.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타이트한 공급하에서 달러 약세 변수까지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면 농산물 섹터도 상반기까지는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머리 시간입니다. 이게 너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주시긴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준비된 자료로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주시는 옛날에 학원 다닐 때도 그런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그래서 우리 홍지한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준비된 자료로 내년도의 전망을 난 이렇게 요약해 드립니다라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보여주시죠. 일단 첫 장에 보니까 이제 뭐 아예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면 이제 2020년도에 좀 코로나19 영향이 어떻게 됐는지를 세 가지로 저희 정리를 했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리츠의 배당이 축소가 되었고요. 예,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비대면 활성화가 있는데 다 빠진 게 아니라 산업용이나 셀타워 데이터 센터는 올랐다, 독출을 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내년에 변화가 될 거는 사실 이제 경기 회복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에 따라서 좀 이제 뭐 리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배당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의 축소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많이 올랐던 섹터가 아니라 이제 못 올랐지만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화가 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부동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주거용 헬스케어 카지노 한국 리츠 중에서는 롯데 리츠나 신한 알파 리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김영근 연구원의 또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바닥을 다지는 국내 부동산. 네. 부동산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다진다는 게 내년에도 고강도 부동산 정책은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약간의 조정을 보는 거지 급락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면은 기준금리죠. 주택담보대출도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상기 신도시 토지 보상 때문에 45조가 풀립니다. 내년 말까지. 예. 그래서 그분들이 또 주식이나 채권을 하면 좋을 텐데 또 부동산을 또 사게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조금 가격 조정은 올 수 있어도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는
3년간 공급 쇼티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 중심으로 해서 전세 풍기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이슈는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전세가 2+2잖아요. 그래서 4년치를 땡겨받는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돌아오는 물량들은 4년치를 땡겨받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내년에도 강세로 보시면은 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없었던 부분이 일단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 상승세로 전환이 될 거다. 뭐 가격의 뭐 급등세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최근 강남 3구 인덱스 아까 네. 발표해서 했던 내용들이죠. 그걸 한번 보시면 되죠. 예. 네. 그 다음에 자료는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오피스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12일 이후에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래서 양도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이 뭐 꼭 참조를 해야 되는 자료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도 10년 이제 신규는 10년 임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4년, 8년이었는데 이제는 없어지고 신규는 10년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021년 각국 재정 확대 시작. 네. 뭐 두 번째는 글로벌 인프라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확대 정책을 모든 국가가 쓰고 있고 그거를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매크로 쪽,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거는 내년에 리플레이션을 보기 때문에 이 바닥을 찍고 경기를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가장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이니까 미국의 수자원 인프라, 유럽의 전력 공항 인프라, 호주의 도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인프라 기업 투자 전략을 네. 하자. 예. 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원자재 황병진 연구원도 준비된 자료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은 2020년보다 2021년에는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벗어나서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질 거다라고 봐주시면 결국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와 같은 방향성을 띠는 원자재 시장 전반에 투자 적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봐주시면 내년도에 결국은 투자 테마라고 하면 저희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확대라고 하는 이 조합 속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실질 금리는 통제되고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은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의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자재 시장 전반이 공유하는 이 인플레이션 해지 이 투자에서는 모든 원자재 섹터가 강세라고 하는 부분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뿐만 아니라 기금속, 산업금속 그리고 농산물 섹터까지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하고요. 개별 섹터 중에서는 저희가 2019년과 2020년에는 기금속 섹터를 가장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오면서 비중 확대를 해왔다라고 보면 투자자들의 시선이 골드 실버 레이쇼라든가 아니면 은과 구리 가격의 상대 성과에서 나타나는 그림처럼 단기적으로는 금에서 은으로 이동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서서히 동이라고 하는 구리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2021년 탑픽은 저희는 산업금속 섹터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자재 시장, 산업금속 섹터만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결국은 2021년에는 이 네 가지 모든 섹터의 그런 원자재들이 좀 강세 전망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원자재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국내에도 원달러 환율이 좀 원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달러 약세로 갔을 경우에 좀 손실을 보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국내에도 이제 ETF 뒤쪽에 좀 H가 붙어 있는 ETF들이 좀 있습니다. 뭐 종합 원자재뿐만 아니라 개별 원자재 섹터라든가 개별 원자재 ETF 쪽에 좀 관심을 좀 기울일 만한 시기가 2021년이다라고 좀 종합을 해드리고요. 원자재 ETF뿐만 아니라 원자재 관련 기업 ETF, 특히 주식형 ETF들도 저희가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비중을 좀 좋게 보는 그런 해가 2021년이 될
텐데 뭐 저희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산업금속과 관련된 이 원자재 그런 주식형 ETF들에도 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시기가 2021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리츠에 대한 어떤 리스트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홍지한 연구원께서 좀 준비된 자료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미국 리츠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가 이제 1분기에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표에는 오히려 배당금을 올려준 리츠 리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많은 게 주거용이고 그다음 특수형, 뭐 산업용 이렇게 있는데 산업용과 특수형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주거용 같은 부분은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아래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이건 이제 배당금을 삭감하거나 중단을 했다가 올려준 애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예. 사실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닥의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당 회복이 2021년도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리츠 지수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추가된 자료까지 자 살펴봤습니다.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 투자와 원자재 투자 전략까지 해서 자 길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NH 인베스트먼트 포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세 분이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네요. 다만 이 연간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시장은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꼭 될 거야라는 것보다는 약간의 뭐랄까요? 뭐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거고 좀 천천히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이 속도 조절에 대한 코멘트들은 NH투자증권 리서치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또 코멘트도 하실 거고 레포트를 또 업데이트 하실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내년도 성공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NH투자증권 리서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조력자 역할을 내년에도 해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인사는 여러분들이 하시겠네요. 자, 고생하셨고 또 다음 컨텐츠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